안녕하세요. 꽃피는 봄에 시작하는 심리학 카페, 네, 무료 심리학 카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밀리에 속닥하게 저희 둘이만 해요. 네. 누가 하냐면 더덕 미더덕이 해요. 야, 환상의 궁합이죠, 저희가. 네. 오늘 비밀리에.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은 오후에 이렇게 조용하게 아동학과 출신. 맞네. S대 아동학과 출신의 세상에. 분과. 아동학은 S대에서 안 했어요. 교육 뭐 대충 미술 그렇게. 교육을. 네. 대충 그렇게. 알겠어요. 네. 지방 잡다한 대학교 올라온 제가 이렇게 진정한 모르면서 아니야, 진정한 능력자지. 예, 제가 사실 심리학 카페 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오래됐네. 학교 다닐 때 가방 메고 학교 다닐 때가 언젠데. 네. 그때에 조금 관심이 갔거나 아니면 그때 좀 보다가 알쏭달쏭했는데 그냥 뭐 지나가고 내지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는 동안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뭔가가 떠오르는데 딱히 그때 배운 건 없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론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갖고 와서 굳이 파헤치다가 실패하고 자버리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심리학 카페지만 그냥 사주 타로 보듯이 그냥 가볍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게 더 좋아. 네. 하나도 진지하지 않아. 좋아요. 네. 현희님이 꽃을 뿌려주셨어.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네, 너무 감사해요. 꽃비를 뿌려주셨네요. 네. 큰 기대 마시고 그냥 타로 보시는 것처럼 네.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최근에 맡은 아이들이 또 조금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예전에도 뭐 다양한 애들 맡았지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한테 이제 오는 아이들은 사실 정서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 보통 기관에 많이 가 상담실에.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송에 나가면 어떻게 되지?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기관에서도 아니면 어디에서도 좀 뭔가 진전이 없고 힘들고 뭔가 부모님들이 양육하기도 힘들고 이런 아이들하고 연락이 돼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또 다시 이게 예전에 궁금했던 것들이 다시 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올해는 아니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국내에는 뭐 석박사 논문들만 조금 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온라인상에서는 찾아볼 만한 자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영어로 된 것들을 보다가 세상에 잠이 와서 번역된 게 없나 하고 보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잘 없어요. 한국에는 지금 이 마음의 이론이라에 대해서 별로 들어온 것도 없고 서점에 딱 한 권 책이 나와 있는 게 이 마음의 이론이라는 관련된 제목으로 책 나와 있는 게 딱 한 권밖에 없고 번역된 책이. 네네. 미국에서는 좀 있는데 왜냐면 이 이론이 뭐 그렇잖아요. 새로 나오면 뭔가 말이 많고 맞아.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도 많고 지금 이 이론이 대두된 지가 한 40년? 1983년? 80년 초?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인지발달 속에 조망 이론 속의 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냥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갇혀 지내고 교류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고 지내는데 여기가 에러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이게 인간관계의 뿌리. 제가 제목을 마음의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이론의 이름이 마음의 이론이에요. 그래요? Theory of Mind이에요. 마음의 이론이 발달했다, 발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목이 되게 이상한데 그래서 마음의 이론으로 검색하면 별로 나오지도 않고 영상도 2개밖에 없어요. 그냥 붙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거. 저게 Theory예요. 근데 그렇구나. 영상 2개가 어디서 공부 제일 많이 하시냐면 맞춰보세요. 누가 제일 공부 많이 하게요? 마음의 이론이요? 그 명상, 영성 이런 거 하는 그분들의 제목은요. 마음 이론이에요. 이게 다르구나. 예, 그분들은 마음 치유 쪽이고 이거는 마음의 통합이고 뇌랑 어떤 신경, 인지, 발달 이쪽인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좀 다르다, 그죠? 분야가 맞네, 인신발, 맞네. 인지심리 발달, 인지신경 발달이기 때문에. 아, 네네. 인신발. 인신발. 네. 네. 그래서 자료를 자꾸만 그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 제가 찾아봤었죠. 근데 누가 제일 한국에서 연구는 아니죠. 공부를 잘 많이 하시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네? 왜? 도대체? 그리고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이 과목 속에 있어요. 아, 이게? 이 과목 속에 한 챕터에 있나 봐요, 아마. 아, 그 챕터를 안 버리고 그거를 하겠다고? 왜냐면 거기에, 그렇죠.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나오면 한 문제 나올 거야, 아마.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강의한 거에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이고, 네. 본인 공부를 하시는 와중에 조금 한 거고, 한 분은 그 자폐성 그 학회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제 사례 연구하면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아이들의 사례를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이론이 복잡하진 않아요. 이 간단한 이론을 보면서 일반적인 아이들 또는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관계에서 회사에도 지금 왕따 있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뭐 간호사들도 뭐 특히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저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 뭐가 문제가 생겼나.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성인의 사회성보다는 훨씬 더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뿌리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어쩜 여기에서 제대로 뭔가가 진전 발달이 되지 않으면 중학교쯤 돼서부터 이제 학급에서 서서히 폭력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아이들 사이 끼지 못하고 돌리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기저가 있고 그게 발달해야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인가? 제가 이제 항상 궁금한 거는 이것의 시작이 어딘가. 네. 제가 지금 발달 아이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 부분들을 훈련 교육시키 저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제가 임상적으로는 진전이 되고 발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제가 막 연구 논문을 썼다거나 통계 자료를 만들었다거나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얘네들을 안내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보면서 우리가 턱으로 이렇게 저기 있잖아 치면 알죠. 알죠. 몇 살부터 알까요? 저기 있네. 기저귀 저기 있네 하면 조기 있네 조기 하는 거를 몇 살부터 알아듣나 생각해 보니까 아주 아기 때도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쳐다보잖아요. 그게 거의 돌쯤? 돌 조금 지날 거예요. 돌 때는 네. 아장아장 손 놓고 걷거나 아니면 좀 기어가거나 해서 딱히 그게 언어를 못 알아듣는지 아니면 맥락 파악이 안 되는지 아니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이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디를 지시하는지를 읽지 못해서. 그게 아리까리한데 그게 아마 가능한 게 그래도 한 12개월에서 15개월부터 될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래서 네. 아주 어린 영화부터 이제 그게 상대방하고 호흡 맞추고 공유가 된다는 거. 그게 인지 발달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상대방이 공간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어떤 위치 얘기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감지를 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앞서서는 언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언어 이해가 됐다 치더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다양한 데서 에러가 날 수가 그렇죠. 있는.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연한데 네.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조금 더 갑자기 이제 확대시켜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로 가보면 제가 이제 지금 화면을 뭘 갖고 왔냐면 유미의 세포들 제가 저 만화를 제가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몇 장면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잘 썼어. 천재인 것 같아. 그래요. 네. 무빈건. 네, 무빈건. 그러니까 유미의 세포들 중에 다양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네. 세포들이 각자 그 캐릭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들고 와봤는데 그 안에 이성세포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자장자장세포가 있고. 이성세포가 유미를 재워야 되는데 자장자장세포가
빨리 재워야 하는 거구나. 이러니까 이성세포가 그 전에 감성이를 안 재우면 저렇게 궁상을 떠니까 빨리 재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상처 기록 세포는 학번을 왜 물어봐. 웃긴다 진짜. 두고 보자. 잠을 잘 때 막 저기 상처가 됐던 것들이 막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포가. 떠올라. 잠이 안 오는 거 유미가. 그러네. 그리고 저 불안 세포는 잠깐만. 내가 가스밸브 잠궜나? 안 잠궜나? 벌떡 일어나려고 하니까 저 이성세포가 퍽 차는 거예요. 빨리 자라고. 유미 안에 이렇게 많은 세포들이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 외출할 때 꼭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운전해가지고 딱 시작해서 가기 시작하면 나 지금 문 잠갔나? 그렇죠. 꼭 그때 되면.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통합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저렇게 다양한 내가 있잖아.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네. 맞닥뜨리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그 인간의 내면을 조금 캐릭터화해서 내보낸 네. 거죠. 유미의 세포들도 그렇고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저 캐릭터,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거는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 말고 사회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그 기능들. 네. 조금 기능이죠. 이건 감정이고. 그러네. 좀 다르네요. 조금 다르죠. 그걸 좀 분할시켜 보면. 그래서 요 느낌은 아니고 오늘 갖고 온 거는 그렇게 조금 더 사회적 소통을 위한 기능들을 다뤄볼 내용들이거든요. 저거는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이론, Theory of Mind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이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것도 예전에 좀 궁금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마음의 이론이 궁금하니까 얘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저쪽 뒷부분에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하고 기억나시죠? 수십 년 전 거. 아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치어리딩 하시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응원해야지 무슨 공부를. 진짜 놀러 다니기 바빴네. 저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임상에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챕터에 뭐가 있었는데 하면서 얘가 이게 안 되나 저게 안 되나 하면서 이제 혼자 찾아봤지만 맞아. 자세히 나와 있진 않고. 조망 수용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망 수용. 조망 수용이란 게 내가 뭔가 앞에 있는 것들을 지각적으로 인지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조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어디서 쓸까요? 조망을 보통 우리는 부동산에서 쓰죠. 그럼 조망권 여기 뭐 뷰 좋아요. 맞네. 조망권 좋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런 용어로 쓰거든요. 거기서 봤구나. 어떤 위치에서 네. 어딘가를 바라보는 때에. 그렇죠. 근데 이제 조망 수용이라는 하는 거는 앞에 빠졌는데 타인 조망이라 하거든요. 타인 조망이라 하고 이제 자아 조망을 얘기하진 않는데 그런 조망의 역할에 대한 역할 수용 능력이라 하기도 하고 네. 조망 수용이라 하기도 하고 저 능력이 어떻게 발달되는가 언제부터 발달하나 어떤 식으로 발달하나 그 메커니즘 뭔가 하는 것들 연구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셀만이라는 분인데 네. 그 연구와 관련돼서 흡사하지만 아주 똑같지 않은 아주 그 속에서 아주 일부분의 미묘한 게 마음의 이론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 나와 있는 책은 없지만 네네. 이 둘 간의 관계가 뭘까 보니까 조망 수용 능력은 타인의 관점에서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타인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통의 의미에서의 관점이고 네. 마음의 이론은 그 사람 의식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를 좀 더 그 사람 내부로 들어가서 그 기제를 이해하는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이게.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골치 아픈 걸 제가 왜 할까요? 궁금했어. 왜 그냥 궁금했을까? 나 혼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 꼬맹이들도 그렇고 요런 때가 보이는 게 애들이 탁 바뀌는 게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요때 딱 바뀌거든요. 요때 뭐가 바뀌는 걸까? 1차적으로 인지가 바뀌기 때문에 혹시 그건 기억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통화를 할 때 네. 할머니 내가 보이지 않는데 할머니 이것 봐봐. 이거 조망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자체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쵸.
자기 그 분화가 안 된 상태?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시기가 이제 조망이 안 되다가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조망이 되기 시작하는 그 기준이에요. 아, 이게 타인의 그 어떤 입장에서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이 딱 오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망이 영원히 안 되는 남편들도 있잖아요. 아, 그건 좀 다른 거. 사실 살짝 바꿔보면 제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네. 그 언니는 그 꽃을 좋아하고 남편이 조금 또 용돈 많이 줬으면 좋겠고 남편이 좀 자기한테 생활비를 전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생활비를 되게 조금 줘요. 네. 되게 조금 주는데 크리스마스 날 세탁기를 바꿔준다던가 원하지도 않는 생일날 큰 몇십만짜리 생활비와 가까운 화분을 사온다던가 이런 쓰잘데없는 조망이 되지 않는 행위죠. 그건 내가 볼 때 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시작이 혹시 조망부터 아닐까요? 조망부터일 수도 있고 맞아. 저 조망에 이제 세 가지의 네. 분야가 있는데 조망을 조금 더 정의부터 얘기하자면 타인의 감정과 정서 반응, 사고, 관점, 동기, 의도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죠? 네네. 저 문장 많이 보면 남편하고 맞지 않나요? 그러게 감정, 정서 반응, 사고, 관점, 동기, 의도, 추론 안 하지 서로. 네. 그러니까 안 할까요? 못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 공간 지각 조망이라는 거는 타인의 시각적 관점을 아는 거. 이거는 사회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조금 추가해 보면 시각 이외에 모든 감각적인 조망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 전체에 대한 조망이 타고나지 않을까.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식초 얘기를 하면 함께 침을 삼키잖아요. 식초 얘기를 하면. 그죠. 그건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경험일 수도 있고 그 감각들을 같이 조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딱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감각적인 것도 함께 조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네요.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른 아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요. 같이 인상 찡그린다던가. 맞아요. 아프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감각을 함께 공유하는 거 저것들이 다 잘 돼야지 공감 능력이 발달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감정 조망,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런 거. 네. 아니면 저거 너무 새콤하겠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인지 조망. 타인의 생각과 지식, 견해를 추론하는 거. 저게 가장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사고 조망, 타인의 생각이나 특정한 상황, 사건에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추론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를 조망하는 거. 저 뭔가 이유가 있겠다 이런 거. 이거는 거의 전문 분야로 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금 이제 인지 발달에서는 뭐 아직은 삐아제를 능가할 만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삐아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네. 삐아제가 얘기했던 그 발달 단계보다는 훨씬 더 어린 나이부터 저 의도 조망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네. 옛날 EBS 뭐 애기들 베이비 뭐 이런 거 퍼펙트인가? 네. 이런 거 보면은 한 15개월, 18개월 애기들이 만약에 엄마가 이제 고리를 걸기를 하는데 고리를 막 못 걸고 엄청 이렇게 막 못 걸고 있으면 네. 아이가 고리를 걸려고 하는구나라는 의도를 알아채요. 대신 걸어줘요. 그리고 뭐 문이 안 열려서 막 이러고 있으면 가서 샥 문 열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저게 인지적으로 이제 유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가장 원시적 유추 단계지만. 그래서 꽤나 어린 나이부터 저런 조망들이 뭐 완벽하진 않아도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저 가능하다. 맞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어떤 또 이론가들 뭐 한 3에서 5개월 된 아이들도 3에서 5개월 된 아이들 어느 수준이었지? 누워 있죠. 누워서 네. 엉아리하고 손 보고 있고 그런데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감정 조망 막 이렇게 웃을 때 같이 웃는다든가 샥 웃는다든가. 네, 맞아요. 뭐 꼭 100%는 100% 아니겠지만 화를 내거나 막 인상 쓰거나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얼굴 하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다든가. 같이 울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식의 표정을 읽고 있다는 거. 그게 감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훨씬 어린 아이. 이렇다면은 네. 타고난 부분도 꽤나 많겠다. 생득적인 부분이. 그렇죠. 세팅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영하라도 네. 사람을 다 대할 때와 사물을 대할 때 다르거든요. 그렇죠. 엄마 허벅지를 밟고 지나가고 밟을 때랑 자동차를 밟을 때랑 애들이 태도가 다르거든요. 다를까? 태도는 달라요. 분명히. 비슷한 줄 알았는데. 엄마를 지금 밟고 다니지만 훨씬 엄마한테 안정감 있게 밟아요. 차나 뭐 이런 것 다른 것들은 되게 안정감 있게 밟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유아는 타고나면서 사람 대인과 대물을 구별해서 나의 태도를 바꾼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네.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써놓으니까 너무 학술적인 것 같은데 미더덕님 말 들어보니까 진짜 애기들한테 이런 게 있어요. 다 네. 말을 저렇게 써놔서 그렇지 네. 다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냥 너무 사람이니까 다 저렇게 당연하게. 네가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거지.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아이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배운 걸까? 타고난 걸까?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을 접하시겠구나. 네, 안 되는 아이 접하다 보니까 되는 아이들이 이게 배운 건가? 타고난 건가를 네네. 연구하게 되고 안 되는 아이들은 이게 불가능한 걸까? 가르쳐야 되는 걸까? 타고나지 못한 거면 이건 포기하나? 이거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발달되나 0단계 자기 중심적 관점을 수용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타인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타인이 내 머릿속에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은 나랑 똑같아. 이렇게. 저기 나이는 뭐 3에서 5세, 6세라고 썼지만 사실 더 이전 단계 못다. 합쳐서 이제 타인이 나랑 관계없는 오로지 이 세계는 나를 중심이야. 그쵸. 나 중심이죠.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게 보이든 말든 할머니 이거 봐봐 이렇게 애들이 그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첫 번째 단계는 주관적 조망 수용 단계라고 하기도 한데 저게 좀 용어가 한국말로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저게 소셜 인포메이션인가? 소셜 인포메이션 서브젝트인가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정보를 줬을 때 네. 내가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 네네. 위에는 정보를 주더라도 어쨌든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라고 하고 쟤는 정보가 있는 1단계에서는 정보가 여러 가지 와도 그걸 나만의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할머니도 배고파. 나도 배고픈데 사탕은 하나 있어. 그렇지만 할머니 배고파. 나도 배고파. 근데 내가 먹겠어. 그거와 무관하게. 네네. 그게 1단계 정도인 것 같고 2단계도 자기 반성적인 것보다 저것도 이제 셀프 리플렉트라고 해서 리플렉티브라고 해서 자기 반영? 네네. 반성이 조금 한국말로 하기 이상한데 자기 반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자기 반영적인 조망을 수용하는 단계인데 저거는 이제 초등 전후 입학 전후의 단계인데 피아제가 말하는 전조작기가 지나가고 이제 구체적 조작기. 약간 사고가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사고가 넘어갈 때. 이게 이제 타인과 나 사이에 무슨 거울처럼 뭘 비춰보는 그런 게 뭐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타인 조망으로 자신 행동, 감정 조망도 보고 타인을 보면서 그렇죠. 나를 비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이때부터 이제 타협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제가 갖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고 타협을. 왜냐면 저 아이 마음도 내가 좀 이제 읽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때에서야 드디어 룰 같은 거를 서로 정해서 뭘 할 수 그렇죠. 있겠다.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애들이 싸운다 그러는 싸우는 게 왜 그러냐면 타인 조망이 안 되기 때문에. 맞네요. 그러니까 3, 4, 5세 엄마들이 제일 많이 어울려서 협동 육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 제일 많이 싸워. 맞아요. 엄마들 제일 많이 등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놀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발달적으로 그때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어. 너도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 근데 내가 더 좋아. 나는 울고.
그치. 엄마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조망 수용단. 저 때가 이제 10세에서 12세면 아마 초등 고학년, 중학생. 이때부터 해서 이제 뭐 반 대표를 뽑고 어떤 팀에서 대표를 뽑고 모여서 뭐 에버랜드도 가고 이게 이렇게 아니면 둘이 싸우면 하나가 해결해주면서 3자 대면도 하고 뭐 이제 이게 가능한. 네네. 저거를 아줌마들도 하고 있죠. 아이고, 그러네. 동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셀만이라는 학자가 이 사회적 조망 수용의 단계를 나눠놨는데 여기 되게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사례가 이게 홀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홀리? 네. 8살 된 홀리라는 아이가 나무 타기를 되게 좋아하고 나무를 되게 잘 타는데 어느 날 나무에서 떨어졌어. 다치진 않았고 네. 아빠한테 혼났어. 나무를 타지 말라고 이제. 아, 위험하다. 다치니까. 근데 동네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네 고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야. 걔가 곧 떨어질 작정이야. 못 내려오고. 네. 근데 동네에서 나무 제일 잘 타는 애는 홀리야. 근데 아빠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 네. 이제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0에서 3, 6세 아이들, 그다음에 8, 9세 아이들 이렇게 네. 나누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얘네들이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 얼마큼 발달했나를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예가 되게 많은데 그 첫 번째 단계 아이들은 영단교 작가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 네. 얘네들은 홀리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홀리 고양이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고양이 구할 거야. 아빠도 홀리 고양이 구하면 좋아할 걸? 자기 중심적이죠. 0단계 애들. 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 정도 대답하려면 그래도 한 5, 6세 정도 애들이 이 정도 대답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네. 아이들 보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소셜 인포메이션 그 사회적 정보를 가지고 내 맘대로 해석하는 조망수용 단계 애들. 아빠는 홀리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싫어하거든. 근데 왜 나무에 올라간지 알게 되면 아빠도 화내지 않고 이해할 거야. 아까 말했듯이 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지만 일단 나가 먹을 거야. 이것처럼 똑같아. 네, 아빠가 화나겠지만 그래도 올라가야지. 뭐 내 맘대로 해석. 네네. 이건 뭐 어른들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꼭 아이들에 해당 그 나이를 적어놨지만 저거는 평생 자기 맘대로 해서 맞아. 아니면 발달이 덜 될 거가.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꼭 이게 아이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셀프 리플렉티브 자기 반영적인 조망 수용 단계에서는 홀리는 고양이 구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홀리가 위험한 것이 싫고 약속을 어긴 홀리에게 화가 나실 거예요. 이때는 조율은 되지 않아요. 아빠의 감정과 내 감정이 서로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 그 각자의 견해가 뚜렷이 다르다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 그죠? 서로 입장이 달라서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해서 뭐 결론을 도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르다는 관점 자체만 갖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임용고시에서 나왔던 얘기. 임용고시 선생님이 진짜?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써놨던 얘기가 있는데 네.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되면 네. 이 부분이 되게 두드러질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입장 차이, 공감. 너의 생각을 알겠고 네. 나의 생각을 이러하고 조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툼이나 싸움이 보니까 1학년 때 되게 많아요. 1, 2학년 때 그 각자 원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네. 네 건 알겠고 내 건 알겠고 절대 조율이 되지 않아. 이제 어른도 그때는 개입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놀거나 보면 놀이터에서 놀 때도 계속 싸워 보니까. 네. 근데 뭐 제가 가서 조율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래서 저기서 조금 전체적 통합적 맥락이 아직까지 애들이 안 된다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임용고시 준비하신 분들이 보니까 네. 장애 이해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이런데
있어서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런 단계를 잘 모르면 선생님들도 그 1, 2학년 때 아이들 모습하고 이게 경험적으로 굉장히 오랜 경험을 해야 이제 그걸 체득하지.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조금 더 학년마다 좀 다루기가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래도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하는 거랑 또 현장 가보면 하다 보면 아 이게 그렇구나 하고 또 대입시켜 보면 느낌이 많이 다를 거야 아마. 그러게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공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공감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참, 물론, 가정교육으로 어느 집안은 잘 발달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이 좀 과하게 집중되는 이런 국가에서 네. 저런 부분들이 분명히 빠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심지어 교사들도 바쁘고 부모들이나 학교 전체에서 뭐 오로지 교육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성교육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육을 과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공감할 새가 없는 거지. 그냥 빨리빨리 해. 뭐든 빨리빨리 아침부터 애 숙제하고 잘 때까지 빨리빨리다 보니까 공감할 새가 없고 공감을 보통 어디 가서 재교육기관에서 부모 교육을 받고 오시면 그날만 아 그랬구나 이걸로 그렇죠. 이제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부모 자식 간에도 공감이지만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때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해주는 어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부모들이나. 그렇죠. 그거를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건 알겠는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는 뭔가 설명이 필요한데. 그렇죠. 좀 더 이해를 도모하기. 왜냐면 이때 한 8, 9세 아이들은 살짝 이제 조금 인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설명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물론 받아들이는 다른 문제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이해를 누군가가 알려주고 이해를 시키고 공감을 연습시켜주고 하는 거랑 아닌 거랑 맞아. 차이가 꽤 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사들도 뭐 마음이 있겠지만 저 공감 역량을 길러주는 거가 뭐 본인의 학교 교사로서의 뭐 점수 체계나 어떤 그런 내 가치관 신념 말고 네. 내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별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깨다 시달리다 보면 저것도 그냥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이건 교육부에서나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거를 좀 더 강조하고 강요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질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도 저는 양적으로 충분히 쫓아왔고 맞아요. 급하게 물론 서둘러서 우리가 와야 될 상황이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질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게 맞네요. 싶어서 저도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분의 저희 글들에. 네네.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 상호적 조망 수용 단계. 이거는 이제 한 중학생쯤 전후, 사춘기 전후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인데 홀리는 고양이를 구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약속했고 아버지 걱정하실 테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망설일 것 같고 이건 제3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 질문을 받은 아이가. 네. 아버지는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니까 저게 단서가 있죠. 아버지는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 상황을 알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죠. 아까보다. 그러네요. 홀리 따로 아빠 따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시선을 갖게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으로 이제 좀 더 사회적인 신념, 가치 부여까지 해서 조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죠. 홀리는 아빠랑 약속을 했지만 고양이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홀리는 안전하게 고양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구하러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마음을 이제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토대를 해서 결론 내렸죠. 그러네요. 앞에는 우왕좌왕했잖아. 네, 맞아요. 얘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자신의 신념, 뭐 사회적인 어떤 가치 이걸 다 고려해서 아빠도 고려하고
나도 고려하고 저 고양이랑 친구랑 사회적인 가치 체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냈죠. 그랬네. 되게 성숙한 아이겠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앞 단계가 돼야지 지금 이게 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어쩌면 저렇게 어떤 날 어느 순간 아이가 컸기 때문에 턱 저걸 원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어릴 때는 막 잔소리하거나 별로 저런 마음에 대한 질적인 것을 알려주지 않다가 중고생 정도가 되면 갑자기 턱 아이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다 컸으니까 이 정도는 혼자 처리해야지 이러고 있지 않았나. 그러네. 중간 단계 생략하고.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모든 것들 어른들이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저는 그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가 할 여지를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이다이로 부모를 상대 꽤 부모를 많아요. 만나서 중학생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안타깝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 아이한테 해주는 조언이라고 이제 부모가 해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조악하거나 이상한 시각을 심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고 오면 너 맞고 왔어? 왜 너만 맞냐? 왜?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와 뭐라던가 이게 물론 너만 맞진 말아라는 의미는 되지만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방식 자체가 맞아요. 너무 어른스럽지 않고 뭘 알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아이가 커서 이 중간 단계들을 다 따라갈 맞아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대인관계라는 것을 네. 어떤 전체 맥락에 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 파편적으로 보고 파편적인 대처라든지 부모로서의 해결, 그 어른의 감정이 들어간 맞아요. 해결. 그래서 뭐 우리들도 자도 저런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사실 이게 살면서 그냥 어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되게 많은데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뭐가 참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랑 같은 나이지만 걔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랑 논어맹자 읽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사서 삼켜 읽고 걔는 냉기머리도 아닌데 나랑 같은 친구였는데 참 선비 같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제가 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때 그때 보면은 어떤 그 우리 나이 그때 20대 때였지만 되게 어른스러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 참 보니까 엄마 아버지 그리고 집안 환경이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항상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는 그게 연습이 돼 있는 아이들.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가정에서 되면 제일 좋고 뭐 가정에서 그게 안 된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참교육 뭐 부모 맞아. 협회나 아니면 뭐 교육부에서 조금 그런 저런 분명히 저런 과목들에 있을 텐데 그냥 저런 부분들은 그냥 휘리릭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지금 아이가 4학년인데 학교에서 그래도 조금 최근 들어 보니까 조금씩 저런 교육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그 이유는 네. 폭력 예방, 사이버 뭐 이런 거 그 예방하기 위한 거지만 그래도 그래도 네. 하는 것이 네.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근본이 이 인성과 그 사회적인 그 관계 맺음에서의 좀 원활한 성숙된 인간을 기르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네. 폭력 예방과 학교에서 문제 일어나지 않기 위한 걸로 눈에 보이지만 그게 어쨌든 급하니까 그게. 네. 근데 저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 다른 아이들 해코지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해코지 하는 고무줄 자른다던가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굉장히 심각한 상들 심각하게 하잖아요 지금. 진짜. 뭐 폭력으로 때린다던가 이거는 너무나 눈에 두드러지면 그것보다 바로 그 전 단계 눈에 두드러지지 않지만 화장실 데리고 가서 걔를 어떻게 하면서 손은 닿지 않으면서 간접적 폭행을 한다던가 공포를 주는 거군요. 아니면 동영상 찍어서 뿌린다던가 뭐 이런 식의 좋지 않은 그러니까 타인을 고려하지도 않은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게 아이들이 저게
너무나 발달되지 않고 타인의 입장하고 내 입장에 대한 고려라는 거를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걸 역이용하는 거면 더 문제고. 그쵸, 그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진짜. 세상 걱정만 늘어놓고 있네 이거 하면서. 걱정 방송입니다. 메리처제의 걱정이 떠오르네.